전립선이라는 녀석은 고환이 있는 이상은 계속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60세 정도가 되면 평소에는 소변을 잘 누던 사람이 오줌줄이 가늘어지죠. 힘을 줘서 누기 시작하죠.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지만 골반 밑을 받쳐주는 근육이 약해졌을 때도 이 현상이 생깁니다. 이 현상 왜 생기냐면 전립선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전립선에 관한 건강 제품들도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고 남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다. 다들 알고 계신데요. 정확히 그게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전립선은 앞전자 설립자를 쓰는 방광 앞에 놓여있는 선, 액체를 만드는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방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소변이 나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요도입니다. 방광에서 요도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성들은 이 구조뿐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여기에 전립선이라는 녀석이 요도의 시작점을 꼭 잡고 있어요. 원래 크기는 한 밤톨 정도만 한데요. 크게 커지면 테니스공만큼 자라기도 합니다. 이 전립선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정액의 3분의 1을 만들고 발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여성들은 요도를 통해 소변만 나오죠. 그런데 남자는 요도를 통해서 소변도 나오고 정액도 나옵니다. 이 정액이 나오는 구멍이 바로 전립선 안에서 요도와 정액이 나오는 사정관이 만나요. 그래서 전립선이라는 녀석은 오줌을 누게 만드는 배뇨기관이 되기도 하고요. 정액을 만들고 배출하는 생식기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아파지면 소변도 시원찮아지고 성기능도 시원찮아지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식기관이 뭐다? 바로 전립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립선은 이렇게 성장하거든요. 전립선이 성장하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요도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켜요. 사실은 전립선은 약간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것보다는. 왜? 정액을 만들어서 배출하는 거거든요. 전립선 액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성 생식기의 산성 성질을 중화시켜서 정자가 살아남기 좋게 만들어요. 그리고 남자의 요도를 아연을 통해서 건강하게 세균이 없도록 유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많은 게 좋겠죠. 거기다가 세게 쏘면 세게 쏠수록 여성 생식기 깊숙이 정자가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좋은 건 아니죠. 일정 수준을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 요도를 누르게 되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은 그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립선은 20cc 미친 게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cc가 넘어가면 조금씩 증상이 생기기 시작해서 30cc가 넘어가면 치료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립선은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성장합니다. 실제로 고환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받은 분들은 전립선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립선 암 관련된 약을 써버리면 남성 호르몬을 굉장히 심각하게 억제해버리거든요. 그런 분들도 전립선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이라는 녀석은 고환이 있는 이상은 계속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느냐? 사실은 전립선이 더 자라는 것을 막아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10,000년 전의 인류와 지금 인류가 비슷하다고 하죠. 우리가 자연 속에서 살게 되면 유목민족의 삶을 하든 사냥을 하든 그렇게 살아가면 50년 정도 산대요. 50년 정도 사는 그 인생 안에서는 전립선이 문제가 생기는 만큼 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략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남자가 60세 정도가 되면 기준치를 넘기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60세에 잘 안 돌아가시죠? 70세에도 잘 안 돌아가십니다. 평균 수명이 80을 넘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만 전립선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바로 우리의 유전 체계를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죠. 진화를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으로 그걸 눌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여성의 폐경처럼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조금씩 나오는 남성 호르몬이라도 전립선은 계속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남성 호르몬은 DHT라는 물질로 바뀌면 힘이 6배로 증가돼요. 조금밖에 없는 양이라도 DHT라는 물질로 형상을 바꿔버리면 효과가 6배로 강해지기 때문에 조금만 나온 남성 호르몬도 효과적으로 전립선을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전립선은 계속 자라죠. 그래서 너무 커져버린 전립선을 물리적으로 수술로 깎아내거나 또는 DHT라는 물질을 억제해주는 약을 먹어서 성장한 전립선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그런 작용이 필요한 겁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면 저희가 두 가지 분류로 증상을 나눕니다. 하나는 폐색 증상, 하나는 자극 증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방광에서 소변이 내려가는 그 길목을 전립선이 잡고 있죠. 그러면 얘가 자라면 그 속을 지나는 요도를 누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을 이렇게 편하게 하고 있지만 몸을 이렇게 조르면 소리가 답답해지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평소에는 소변을 잘 누던 사람이 전립선이 성장하면 어떻게 된다? 오줌줄이 가늘어지죠. 세뇨. 우리가 가늘게 소변을 누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오줌줄이 너무 가느니까 답답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힘을 줘서 누기 시작하죠. 그리고 원래 소변을 보게 되면 소변을 보는 리듬은 종 모양으로 오줌을 눕니다. 쏴 이런 식으로 오줌을 놓아야 돼요. 그런데 전립선으로 요도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찍찍찍 누다 멈추고 누다 멈추고 누다 멈추고 내가 배에 힘을 줄 때만 찔끔찔끔찔끔 나오는 이런 소변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샤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는 납작한 파이 모양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래서 소변 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답답해지죠. 이런 식의 폐색 증상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립선이 성장하면 밑에서 방광을 이렇게 누르거든요. 방광이라는 녀석은 사실 압력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방광 안에 소변이 차게 되면 그것으로 만들어진 압력이 야, 너 지금 오줌 마려워 이렇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방광을 밑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오줌 마려움을 느끼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광이 100mm만 찼는데도 오줌이 마렵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100mm밖에 없는 상태에서 오줌 누러 가게 되면 300mm나 오줌 누를 때랑 100mm랑 오줌 누를 때는 시원함을 느끼는 것에 상당한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풍선을 요만큼만 불고 이만큼 불고 2개 풍선을 놓고 놔보세요. 여긴 삐리릭 바람이 나오지만 여기선 샤 나오잖아요. 방광 안에 소변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시원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화장실 갔을 때마다 불만족스러운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잔뇨감. 그리고 자주 마려울 수밖에 없죠. 왜? 조금만 차도 오줌 마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빈뇨 증상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오줌이 마려우면 바로 쌀 것 같은 그런 절박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자다가 요일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다가 깨게 되죠. 그런 식으로 야간뇨 증상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대표적인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저희가 어떤 검사를 하느냐? 대부분은 40대 이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에 남성들이 병원을 방문하시면 첫 번째로는 당연히 소변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소변에 세균이 붙어도 요로 감염이 생겨도 이런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로 감염 때문은 아닐까? 제일 먼저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변 검사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PSA라는 피 검사를 꼭 합니다. PSA 검사를 왜 하냐면 전립선 암을 진단하기 위한 아주 유용한 피 검사거든요. 피 검사만으로도 전립선 암을 아주 쉽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50대 이후의 남성 요새 전립선 암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암도 전립선 비대증과 증상이 비슷해요. 이걸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피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변 보는 속도를 재본다든지 IPSS라고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분의 주관적인 증상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점수로 측정하기도 하고 전립선 초음파를 통해서 전립선 크기를 확인을 합니다. 매번 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은 증상 점수가 8점 이상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기준이 되면 저희가 초음파를 보게 되는데 그 초음파를 봤을 때 크기가 30cc 이상이라면 줄이기 위해서 약물 처방을 한다든지 그런 걸 위해서 초음파를 보게 되죠. 이 검사들에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발견됐다. 전립선 암이 의심된다. 이럴 때는 대학병원을 가서 아니면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빈뇨의학과에 가서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아니면 전립선이 너무 커서 약물이 안 듣는다. 이럴 때는 비대증으로도 수술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다행인 것은 예전에는 초음파 검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보험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전립선에 관련된 대부분의 검사들은 보험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험에서 벗어나는 비싼 검사가 있는 그런 진단은 아니니까 편하게 병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고 진료 보시면 됩니다. 가장 거슬리는 증상 1위로 꼽히는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배뇨 후 요점적이라고 하는데요. 점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수도꼭지를 이렇게 쫙 틀면 물이 쫙 나오죠. 이걸 점점 줄여가지고 몇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것을 점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줌을 누고 나서 마지막에 몇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배뇨 후 요점적이라고 불러요. 이 요점적이 왜 괴롭냐면요. 다 놓았다고 생각을 하고 음경을 막 털죠. 털고 나서 속옷을 딱 입어요. 바지 입고 이제 화장실을 나가려고 싹 걸으면 그때 요도에서 소변이 흘러나와서 속옷을 적십니다. 그러면 속옷에 소변이 많이 묻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기분이 찝찝하죠. 두 번째, 여러 번 반복되면 냄새가 나요. 여러분 요즘 사실 몸에 냄새 나는 분들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시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내가 냄새 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 그런 걸 겪게 되면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배뇨 후 요점적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져도 생길 수가 있지만 골반 밑을 받쳐주는 근육이 약해졌을 때도 이 현상이 생깁니다.
이 현상은 왜 생기냐면 여러분 골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골반뼈는 옆은 막혀 있고 아래 위는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기관과 방광이 그 위에 담겨 있고요. 얘들이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아랫부분은 근육으로 막혀 있어요. 사실 뼈로 막혀 있으면 제일 좋았겠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잘 담고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소변을 본다든지 대변을 본다든지 음경으로 가는 혈관이 지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과 인대로 잡아뒀어요. 자, 여러분 방광이라 그러면 제 아랫배에 있는 여기 정도 방광이 있을 겁니다. 그 방광 바로 아래에 전립선이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보면 방광에서 요도가 바로 내려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옆에서 우리 몸을 관찰하게 되면 방광에서 요도가 내려오고 그게 전립선을 통과한 다음 음경으로 가기 위해서 옆으로 가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옆으로 가서 다시 내려오죠. 그럼 우리 몸은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원래 인간이 되기 전에 원숭이 때는 기어다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줌이 나올 수 있는 구조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죠? 벌떡 일어나 버렸죠. 인간이 직립을 하게 되면서 두 번 꺾이는 구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 사람들보다 오래 살죠.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방광과 전립선을 담고 있는 그릇이 처지죠. 얘가 처진다고 음경이 따라 내려오나요? 얘는 안 내려와요. 왜냐하면 음경의 뿌리 부분은 인대로 딱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90도로 꺾이던 이 구조가 얘가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오르막이 생깁니다. 여기에 소변이 고입니다. 여기에 소변이 고이면 음경을 오줌 누고 30분을 털어도 얘는 안 나와요. 왜? 오르막에 걸려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음경 끝에 휴지를 딱 대놓고 회음부를 눌러주시면 나옵니다. 또는 여러분들께서 케겔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회음부 근육을 위로 당겨 올려주시면 바로 이런 일들이 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요속이 감소해도 물론 여기에 약간 고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뭐 때문이다? 밑에 근육이 약해져서 전립선과 방광이 아래쪽으로 처지기 때문에 우리가 소변이 내려가는 길에 오르막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소변이 고이는 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배뇨 후 요점적을 요실금이라고 표현하시는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요실금이라는 건 사실 어떤 거냐 하면 복압이 증가했을 때 요도 괄약근이 방광을 충분히 잡아주지 못해서 복압에 밀려서 소변이 나와버리는 걸 말합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소변이 샌다든지 기침을 하고 나면 우하 웃고 나면 갑자기 소변이 샌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대부분은 여성들에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괄약근도 남자분들에 비해서 약한 편이고 요도가 짧아서 훨씬 소변을 쥐고 있기에 불리한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실금이라는 것은 대부분 여성들에게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남성들에게 발생하는 이 증상은 배뇨 후 요점적이고 요실금과는 무관한 증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전립선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많이 생기는 문제가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외에는 전립선염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갑자기 부어서 열이 펄펄 나고 소변을 전혀 볼 수 없는 아주 급성 증상을 만드는 그런 전립선염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급성 전립선염이라고 하는데 이 급성 전립선염은 입원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소변을 전혀 못 보는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항생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이 폐혈증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심각한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급성 전립선염이 생겼을 때는 입원 치료의 대상이 된다. 또는 만성적으로 전립선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만성 전립선염도 생길 수 있는데 이 만성 전립선염은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사람도 있고 세균이 아닌 원인으로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균이 아닌 원인으로 생기는 것이 한 90% 정도, 세균 때문에 생기는 것은 한 10% 정도 그렇게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성 전립선염 이외에 또 생길 수 있는 전립선 질환은 전립선암이 있죠. 전립선암은 서구에서는 남성암의 거의 1위에 가깝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암인데요. 한국에서는 4위에 가까운 암이었는데 지금 계속 수치가 올라가고 있고요. 새로운 데이터를 한번 모으게 되면 전립선암의 순위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비뇨기과 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전립선암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에 대한 검진을 꼬박꼬박 하시기를 권유를 드리는데요. 40세가 지나면 1년에 한 번 정도 PSA라는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꼭 권합니다. PSA는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10,000원도 안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의 대상도 되고 전립선 증상이 있으시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PSA 검사 매년 한 번씩 꼭꼭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고요. 60세 이하에는 필수, 50대 이상에는 권장, 40세 이상에서는 2,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실 때 같이 챙겨서 한번 받아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아버지나 집안에 전립선암의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은 30대부터도 받아보시기를 권유를 드릴 만큼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암이 전립선암이라서 가족 중에 전립선암이 있으신 분들은 PSA 검사를 더 젊은 나이에 30대 이후부터 챙기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립선염의 치료는 급성 전립선염, 만성 전립선염을 조금 나누어야 됩니다. 급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열이 많이 나요. 집에 못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해서 치료하는 게 원칙이고 정맥 항생제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제압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세균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줌을 아예 못 누는 경우에는 소변줄을 삽입하고 일단 소변이 나갈 길을 확보한 다음에 강력한 항생제 치료 그리고 해열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폐혈증으로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나을 수 있도록 입원 조치가 필요한 것이 급성 전립선염입니다. 그렇다면 만성 전립선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세균이 있을 때는 그 세균에 맞춰서 치료를 하면 됩니다. 세균의 징후가 사라질 때까지 항생제를 충분히 사용하고 증상이 좋아지면 치료를 종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세균 때문이 아닌 만성 전립선염이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균이 아닌 부분에 의해서 생기는 만성 전립선염은 생활 습관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생활 습관이 만성 전립선염을 만드느냐? 소변을 계속 참는 습관. 운전이나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긴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 그래서 택시기사 하시는 분들,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장거리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이 전립선염을 대부분 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전립선 초음파 해보면요, 안에 석회질이 막 보이는 경우도 있고 전립선이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계속 앉아있는 직업을 하시는 분들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마다 꼬박꼬박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벼운 체조나 앉았다 일어섰다 같은 가벼운 체조를 하고 다시 앉는 것을 계속 권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일주일에 4일씩 5일씩 많은 양의 술을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전립선염을 상당히 잘 앓을 수 있게 되니까 평소에 술을 먹는 양이 많은 분이 만성 전립선염을 앓고 있다면 이분의 치료는 약물보다는 금주가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전립선 질환과 성기능에 관련을 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전립선 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전립선 암을 진단받으면 수술 안 할 수 없겠죠. 암을 가진 채로 산다는 것은 상당한 공포감을 만들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만 있다면 수술을 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전립선 암은 아주 초기에 발견했을 때는 발기가 되게 만드는 그 신경이 다치지 않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만 쏙 빼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전립선 암이 주변으로 번져나간 경우에는 암이 그 주변 조직에 잔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재발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절제를 이뤄야 됩니다. 그러면 발기가 되게 만드는 신경이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 환자들은 조기에 수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기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그럼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느냐? 사실은 전립선 비대증 자체는 성기능을 안 건드립니다. 그렇지만 전립선 비대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전립선 크기가 줄어드는 약을 쓰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정액량도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요. 성욕도 조금 줄어들 수 있고요. 성기능도 약간 감소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을 크기를 줄이는 약을 썼을 때 성기능에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소변을 잘 보게 만드는 알파 차단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전립선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요도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걸 꼭 눌러주는 이 힘을 조금 풀어줘서 소변이 원활하게 지나가게 만들어줍니다. 전립선을 살짝 열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열어주는 작용을 해버리면 우리가 정액을 배출할 때 정액이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만 나가야 되는데 방광을 통해서 들어가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역행성 사정입니다. 뭔가 팍 배출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밖으로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놀라죠. 난 분명히 사정을 했는데 밖에 없어. 그러면 배우자도 놀라고 본인도 놀랄 수 있는데 전립선 약을 드시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방광 안으로 들어가서 소변에 섞여서 다 배출되기 때문에 몸 안에 쌓이는 것도 아니고 성기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평소에 뭐가 쫙쫙 나와주다가 안 나오면 섭섭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전립선염은 확실하게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발기신경이 전립선을 싸고 지나가는데 전립선이라는 녀석이 염증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원활하게 신호가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어떤 로터리라는 원형으로 만들어진 그런 교차로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거기에 차들이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로터리에 불이 났어요. 이 불이 자동차에 옮겨붙지 않더라도 차는 굉장히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영향을 받거든요. 불 구경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겁나서 이렇게 움찔움찔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죠. 그러니까 불난 로터리처럼 전립선에 염증이 생겨버리면 옆으로 신경신호가 잘 못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루증이 생긴다든지 발기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전립선염 때문에 발기부전을 겪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염은 생기기 시작했다면 생활 개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립선염이 생기지 않도록 아니면 전립선 질환이 덜 생기도록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면 좋을까? 첫 번째로 음식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전립선은 기름지게 먹으면 빨리 자랍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었냐 하면요.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 있고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 있죠. 유전적으로 우리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보다 전립선이 크대요. 그건 바로 서구화된 식단,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는 그런 식단을 했을 때 전립선이 빨리 자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고기를 드신다면요. 돼지고기를 고른다면 삼겹살보다는 목살 고르시라고. 그리고 소고기는 너무 비싼 것보다는 오히려 마블링이 적은 좀 담백한 고기가 오히려 전립선 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육고기를 먹거나 생선을 먹거나 두 가지 찬스가 있다면 둘 중에서 생선이 나았다는 것. 그렇게 덜 기름지고 육가공품이 아닌 그런 식품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럼 단백질 보충할 때 어떻게? 콩류를 많이 드시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향을 다양화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립선 염 같은 것을 예방을 하는 것에 토마토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토마토 속에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뭐 이탈리아 남자들은 정력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그거 바로 토마토를 많이 먹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그게 입증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토마토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 그러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달리기를 강조를 하는데요.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유산소 운동은 대부분 다리로 하게 되죠. 다리를 계속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장에서 아래쪽으로 혈액을 많이 보내줘야겠죠. 그런데 다리로 가는 옆길이 바로 골반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리 쪽으로 피가 많이 가잖아요. 그럼 골반으로도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골반 내부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전립선 주변으로 혈행이 좋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염증이 유발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더라도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돼서 빠르게 회복되게 되고 염증으로 만들어진 여러 염증 유발 물질들은 빠르게 그 자리에서 씻겨나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건강에 유산소 운동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전립선이라는 녀석이 어디 있냐면 회음부 바로 위에 있습니다. 회음부는 어디냐? 음낭과 항문 그 사이에 있는 곳이 바로 회음부입니다. 그 바로 위에 요도가 있고 거기에 전립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제일 하단부, 앉았을 때 의자와 맞닿는 부분이 바로 전립선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앉아있으면 전립선이 제일 많이 눌린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있는 자세가 길면 길수록 전립선 질환은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있는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사무직들은 어떻게 하죠? 운전직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립선 질환을 달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진료 볼 때요. 전립선 질환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반드시 일어나서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은 카메라 때문에 제가 못 일어나지만 항상 일어나서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도 그 시간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저도 30분에 한 번,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해야 되는데 환자분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일일이 서서 그 시범을 보이면서 저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사무직에 계시다 30분에 한 번 일어나서 여러분 앉았다 일어섰다 10번 한다고 해서 그거 혼내는 상관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장거리 운전하시면 휴게소가 나타날 때마다 잠깐 들어가셔서 화장실 가셔서 오줌 비우시고 가볍게 뜀뛰기 PT 체조 20개 정도도 좋아요. 그렇게 하고 다시 차를 타시면 졸음도 덜 오실 거고 전립선염도 덜 생길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술을 조절해 달라는 것.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은 전립선염을 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전립선염을 너무 오랜 시간 방치하고 무시해버리면요. 전립선 주변에 있는 신경이 아픈 상태로 그냥 고착화돼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전립선염이 생기지 않는 생활을 해도 이 신경이 이미 변해버렸기 때문에 통각 신호가 계속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만성 골반통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 빠지면 여러분들이 되돌이키고 싶어도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성 전립선염은 세균도 없고 나한테 큰 해가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아픈 거는 내가 참고 견디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후회하는 일이 생기니까 제발 만성 전립선염이 생겼을 때는 술을 피해달라는 것.
실질적으로 발기부전이 발생한 남성이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술, 담배, 나쁜 생활 습관 쭉 유지한 상태로 4년이 흐르면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40%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기부전은 건강에 관련된 아주 중대한 신호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남성 호르몬을 낮출 수 있는 생활 습관에 기본적으로 성기능이 떨어져도 사실 그냥 두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없으시거나 배우자와 사이는 좋지만 성생활은 하지 않은 지 오래되시거나 아니면 그쪽에 관심이 좀 없으시거나 여자친구가 없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성기능에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써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작동을 잘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깁스를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팔이 부러져서 깁스를 했습니다. 한 2달 정도 깁스를 하고 깁스를 풀면 이 관절이 똑바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절 주변으로 섬유화가 일어나고 관절을 오래 쓰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음경이라는 녀석이 언제나 발기에 있는 녀석이 아니죠.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를 반복하는데 여기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음경 해면체를 이루고 있는 단단한 백막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백막이 탄성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늘어날 땐 늘어나고 그리고 줄어들 땐 또 작아져서 우리가 돌아다니기 편하게 그렇게 작아져야 하죠. 그런데 이 녀석이 펴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면체 속에 있는 음경동맥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음경동맥은 평소에는 고불고불하게 꼬여있고 수축되어 있죠. 그런데 성적인 자극이 딱 가해지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우동면발처럼 쫙 펴집니다. 그러면 피가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니까. 그래서 혈관이 모양을 바꾸는 것, 음경 해면체가 모양을 바꾸는 것, 이것이 성기능의 핵심인데 너무 사용하지 않고 아침 발기도 없는데 신경도 안 써주고 운동도 안 해주고 걔가 그냥 쪼그라들어 있는 채로 몇 년을 놔둬버렸다. 그러면 어느 날 쓰려고 할 때 잘 안 돌아갑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지금은 일에 너무 치중하고 있어서, 지금은 여자친구가 없어서 난 성기능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유지될 것인가? 언젠가 삶이 좀 편해지고 내가 좀 여유로워졌을 때 그때 여자친구가 생길 수도 있고 가족이 생길 수도 있고 좀 소원했던 아내와의 관계가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는데 모든 게 다 돌아왔는데 성기능만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잘 준비해 두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능을 계속 그냥 방치했을 때는 다른 질환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결국 그 질환을 다 겪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기능을 우리가 발휘하게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높이 유지되고 있을 때 성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고 그리고 음경 속에 있는 혈관이 잘 움직여줄 때 성기능이 발휘될 수 있죠. 여기 혈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음경 속에 있는 혈관이 고불고불하게 있다가 쭉쭉 펴진다 그랬죠. 이 탄성도에 문제가 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 혈관 자체를 망가뜨리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고혈압이에요. 고혈압이 있으면 아주 미세한 혈관들을 터뜨려 버리거든요. 두 번째로는 당뇨가 있습니다. 당뇨 같은 질환들은 혈당이 높아졌을 때 작은 혈관들을 부식시켜서 망가뜨려 버려요.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기름으로 막아버리고 통풍 같은 경우에는 바늘처럼 미세한 결정을 만들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거나 터뜨려 버리죠. 이런 질환들이 혈관을 굉장히 괴롭히는데 심혈관과 뇌혈관보다 음경혈관이 훨씬 가늘어요. 그래서 일단 가느다란 이 녀석을 먼저 망가뜨리고 충분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심장도 뇌혈관도 망가질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발기부전이 발생한 남성이 발기부전에 대한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생활을 유지하고 술, 담배, 나쁜 생활 습관 쭉 유지한 상태로 4년이 흐르면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40%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기부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장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발기가 잘 안 되는 것은 그냥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 걸로 끝나지만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불구가 될 수도 있고 반신을 똑바로 못 쓰는 아예 사회에서 똑바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기부전은 건강에 관련된 아주 중대한 신호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발기부전이 왔을 때는 내가 건강에 대한 신경을 드디어 쓸 때가 왔구나 하고 생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남성 호르몬을 낮출 수 있는 생활 습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나이가 드는 게 남성 호르몬을 줄이는 그런 원인이 되고,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죠. 세 번째로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집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사실 뭘 만들어주죠? 근육을 발달시켜주죠. 우리 몸의 근육에는 남성 호르몬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콩팥 위에 있는 부신, 대부분의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고환, 이 두 기관만 남성 호르몬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는 DHEA라는 중간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을 근육 속에서 남성 호르몬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재료만 잘 공급해주면 얘를 남성 호르몬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근육을 제2의 고환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DHEA를 남성 호르몬으로 바꿔주는 이런 작용은 그 중에서도 큰 근육들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큰 근육이라면 길고 큰 근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근육은 어딨냐? 바로 우리 허벅지, 종아리, 그리고 엉덩이, 대흉근, 가슴, 상완근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가 좀 멋있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근육들을 잘 발달시키면 남성 호르몬도 높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근육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남성 호르몬의 제2공장이 가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남성 호르몬이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습관이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건 비만입니다. 비만하게 되면 몸에 지방세포가 많아지게 되겠죠.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방세포 속에는 아로마타제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소가 하는 일이 애써 만들어 놓은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남자로서 우리가 기능하기도 어렵고요. 가슴이 커지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비만하신 분들 보면 다른 남자분들에 비해서 유륜도 크고 유주도 크고 가슴도 좀 뭔가 여성형 유방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아로마타제가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높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기본적으로 지방세포를 줄이는 작용, 즉 체중 조절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 호르몬이라는 것은 하루에 1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남성 호르몬은 쭉 올라가기 시작해서 오전 중에 높게 유지되다가 오후가 되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라는 인류가 주행성 동물, 낮에는 돌아다니고 밤에는 잠을 자는 1주기가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몸이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낮에 돌아다니고 밤에 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푹 자야 될 때 못 자게 되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들도 혼란을 겪게 되고,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보이게 되죠. 실제로 2교대 하시는 분들, 3교대 하시는 분들, 사실 직업적으로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식을 만드는 그런 식당을 하신다든지 밤에만 운행하는 운수업을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은 낮밤이 뒤집어져 있어요. 차라리 그런 분들은 낫습니다. 그런데 3교대 하시는 분들은 조가 계속 바뀌면서 언제는 낮에 일하고 언제는 밤에 일하고 몸이 계속 적응하지 못하는 단계가 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발기력도 떨어지고요. 정자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면을 일정하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를 살아가면서 안 그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성기능까지 떨어지면 가슴이 답답하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담배죠. 담배를 한 대 피운다든지 아니면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한 병 사와서 밥 먹으면서 술 한 잔 하고 그런 걸로 마음을 좀 달래주곤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20대, 30대 때는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고요. 지금도 안 먹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담배는 제가 하루에 2갑씩 피다가 지금은 끊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몸이 견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중년이 되면요. 그런 물질들의 어떤 자극으로부터 우리가 몸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담배를 피우면 우리가 몽롱한 기분이 들면서 뭔가 이렇게 좀 편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죠. 그런데 그건 느낌만 그렇게 받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몸속에서 코티솔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코티솔이 분비된다는 것은 무엇이 됐던 간에 그것이 우리 몸의 스트레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피운 담배가 나에게 스트레스 해소가 아닌 스트레스를 가중해주는 그런 작용이 되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은 한두 잔 정도까지는 몸을 약간 이완해주는 그런 기능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저는 술을 한 잔도 먹지 마라 라고 주장하는 의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소주 잔으로 한 4잔 이상, 소주 반병 이상을 먹게 되면 그때부터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코티솔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음주는 스트레스 해소다? 아니다.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담배 한 대 피고 싶고 맥주도 한 캔 따고 싶지만 맥주는 뭐 한 캔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드시지 말고요. 달리기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유산소 운동 다른 거 뭐든 좋습니다. 산을 한다든지 가벼운 등산을 한다든지 가벼운 조깅을 한다든지 한번 하고 한번 샤워를 해보세요. 그게 담배, 술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게 되실 겁니다. 달리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비뇨기과 의사들이 환자분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하면서 운동을 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 환자가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요? 이러면 의사가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걸 뒤집은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40대 중반 정도 되시면요, 일주일에 4번씩 꾸준하게 40분씩 운동을 하시면 3개월 정도 운동을 했을 때 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달리기는 부상이 정말 많이 생기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많이 달리겠다, 빠르게 달리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접어야 됩니다. 어떻게 달리는 것이 가장 좋냐 하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재익이라고 합니다. 여러 방송을 통해서 비뇨의학 정보를 알려드리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남성성이 줄어든다, 성기능도 떨어지고 성욕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왜 그렇게 되느냐? 사실 우리 몸은 사용을 하면 할수록 조금씩 망가지게 마련이죠. 관절도 조금씩 나빠질 수도 있고 뼈에도 문제가 생기고 근육에도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기능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재밌게도 성기능에는 우리가 남성 호르몬이라는 녀석이 상당히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 호르몬이 2차 성징을 하고 나서 남자가 30살이 되면 최고 수치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최고 수치에 오른 남성 호르몬이 매년 0.1씩 조금씩 줄어들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성 호르몬은 3에서 8 사이를 저희가 정상으로 봅니다. 3에서 8 사이면 중간 지점이 대략 한 5.5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남자가 30살이 되면 5.5, 그것보다 뭐 조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매년 0.1씩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30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3이 떨어지게 되죠. 그럼 5.5에서 3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60세가 되면 비정상적인 레벨 2.5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5세쯤이 되면 내가 필요로 하는 남성 호르몬보다 모자란 수준 3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40대가 지나고 50대가 지나면 어느 순간 성욕도 좀 떨어지고 성기능도 뭔가 좀 덜해진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 발기도 뭔가 약해진 것 같거나 없어진 지 꽤 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남성 호르몬은 스트레스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주변에서부터 받는 위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을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위협이 많을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교감신경이라는 걸 항진시켜서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 요소를 이겨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성기능이 발휘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원시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10,000년 전의 인류랑 사실 유전적인 디자인이 큰 차이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10,000년 전에 우리는 숲속에 살았을 텐데 숲속에 살 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사실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식량이 부족할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족이 막 침입해올 때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리고 동네에 큰 곰이 막 돌아다니거나 호랑이가 하나 침범해 와가지고 계속 사람을 하나씩 물어가요. 그러면 진짜 큰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이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혼자 살아남기도 어려운데 그럴 때 가족을 지켜야 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우리는 성욕이 떨어지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발생을 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코티솔이 증가하면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코티솔이 증가하고 그 코티솔이 남성 호르몬을 억제함으로써 남성성이 억제받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날 유독 발기가 잘 안 되고 성욕이 떨어지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비뇨기과 의사들이 환자분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하면서 운동에 대한 얘기를 사실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이렇게 환자분에게 제시해라라는 기준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고혈압이 생기거나 당뇨가 생기거나 이러면 그걸 저희가 공부하는 책을 이렇게 펼쳐보잖아요. 그럼 제일 첫 번째 챕터에 항상 생활 개선 그리고 운동요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발기부전도 사실은 운동을 하면 좋아지는 걸 의사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운동을 어느 정도로 어떤 강도로 해야지 환자가 좋아지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운동을 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 환자가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요? 이러면 의사가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참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말을 안 꺼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뒤집은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2017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그 보고에 의하면 여러 가지 운동이 있어요. 뭐 사이클도 있고 달리기도 있고 등산도 있고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어떤 것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주일에 4번씩 한 번에 40분씩 중고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유효 심박수의 70% 정도 40대 중반 정도 되시면요 한 120회에서 130회 사이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강도로 심장이 뛰도록 그렇게 꾸준하게 40분씩 운동을 하시면 3개월 정도 운동을 했을 때 효과를 약간 느낄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완연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에 나온 대상자들이 누구냐 하면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비만한 사람들 또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였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건강하시고 대사질환이 없는 사람이라면 더 짧은 시간에도 사실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제가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전립선염을 고려해서 항상 자전거에 대해서만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유산소 운동 중에서 자전거도 사실 굉장히 좋은 운동이거든요. 거기다가 달리기를 하면 무릎이 아프신 분들 중에서 자전거를 타면 괜찮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자전거를 권하기도 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전립선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자전거를 권하지 않습니다. 전립선염이라는 것은 회음부 바로 위에 전립선이 있으면서 오래 앉아있는 자세 때문에 이게 압박돼서 생기는 그런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낮에도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전립선염을 앓는다. 그런 분들이 운동조차 앉아서 하는 운동을 한다면 전립선염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립선염은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립선을 싸고 발기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얘가 아파버리면 옆에 있는 신경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염이 있는 분들만은 자전거 정도는 피하는 게 좋다. 그래서 가장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게 달리기라서 제가 달리기를 항상 강조하는 거지 줄넘기, 등산, 수영 뭐든지 될 수 있다. 사실 복싱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호흡을 많이 사용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는 어떤 운동이라도 상관없는데 등산을 할 때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내려갈 때는 심박수가 많이 안 생기죠. 그래서 등산을 40분 하는 게 아니라 오르막을 40분 타고 40분을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등산을 유산소 운동으로 하실 때는 시간이 좀 넉넉히 필요하고요. 등산 같은 경우에 내려오면서 무릎에 데미지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스틱을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산은 한 가지 불편한 점은 하려면 꼭 산까지 가야만 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사이의 시간이 꽤 걸리죠. 그리고 밤에는 못한다는 또 단점이 있어서 달리기를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언제든지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그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유산소 운동이 남성성, 그러니까 성기능 이외에도 사실 도움이 되는 곳이 많죠. 첫 번째로 심장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심장이 건강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심박수가 떨어져요. 심박수가 떨어지면서 보통 사람들보다 심장이 덜 뛰어도 효과적인 순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불안하면 어떻게 되죠?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빨리 뛰죠. 그런데 생활 중에서 심장이 천천히 뛰는 사람들은 그런 콩닥콩닥 뛰는 그런 현상들도 덜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장애나 심리적으로 늘 뭔가 초조하고 안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이 꾸준하게 달리기를 해서 심장을 키우잖아요. 그런 증상도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을 발달시킴으로써 심장 건강도 좋게 만들고 내가 평소에 불안증이라든지 뭔가 심리적으로 늘 초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심장이 튼튼해지면 조금 도움을 받는 그런 효과가 있죠. 더군다나 달리기를 많이 하면 체력이 좋아집니다. 체력이 좋아지면 일의 퍼포먼스가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낮에 본인께서 하시는 일에서 피로감을 덜 느끼고 조금 더 긍정적인 표정으로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죠. 그건 뭐다? 당연히 일의 효율성이 증가되고 그건 수입의 증진 이런 것들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또한 달리기를 하면서 또 좋아질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살이 빠지죠. 살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모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외모에 자신감이 생기면 이런저런 생활 모든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더 잘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달리기를 해서 얻는 것은 성기능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심장의 건강, 내 생활 속에서 여러 부분에서 퍼포먼스와 효율이 증가하는 아주 다각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바로 달리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달리기라는 것을 무기로 딱 장착하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운동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퇴근길에 한 3정거장 정도 일찍 내려가지고 집을 그냥 달려가 버리기도 하거든요. 도저히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거기를 달려가는 것과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된 정거장에 내려서 걸어가는 것, 시간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 차이 나거든요. 아니면 내려서 아파트 단지를 2-3바퀴 돌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집에 가면 씻을 거잖아요. 씻기 전에 운동하고 씻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운동하는 시간은 만들어내려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걸 잡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운동보다 달리기를 강조하는 게, 수영장은 수영복도 있어야 되고 뭘 챙겨야 될 게 많죠. 거기다가 수영장에 가이드 있죠. 그리고 수영장 등록하는 거고 새벽에 일어나서 가는 거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등산도 산까지 가야 되죠. 불 꺼져 있으면 또 못해요. 비가 와도 못합니다. 그런데 달리기는 어떻죠?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 비가 오는 날에는 집 앞에 있는 헬스장에서 30분 달리고 집에 들어가도 되죠.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든 쪼개면 달리기 할 30분, 이틀에 한 번 30분 달릴 시간은 나옵니다. 그래서 달릴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의지력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운동도 해야 되고 생활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성기능이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기능을 되돌리기 위한 유산소 운동에 대한 매뉴얼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적어도 3달, 그리고 길게는 6개월 정도 해야 개선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3달이나 6개월 정도 성기능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 떨어진 성기능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도 괴롭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성기능이 떨어져서 저한테 오시면 당연히 약 처방을 드립니다. 근데 비아그라처럼 단발성으로 쓸 수 있는 약도 있고요. 시알리스 5mg, 그러니까 타다라필 5mg처럼 꾸준히 쓸 수 있는 그런 약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사실은 타다라필 5mg를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타다라필 5mg 같은 경우에는 발기가 잘 되게 만드는 그런 작용도 있지만 아침 발기가 좋아지게 만듭니다. 사실 아침 발기라는 것은 모의 훈련, 예비군 훈련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예비군 훈련한 국가들은 전쟁이 났을 때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침 발기가 잘 유지되는 사람은 발기해야 될 때 아주 원활하게 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 발기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시알리스 5mg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먹었을 때 계속 우리 몸에 그 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침 발기도 좋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발기를 위해서도 시알리스 5mg는 참 좋고, 관계를 가지는 걸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라는 보고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손발이 차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 약을 먹고 도움이 됐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시알리스 5mg 같은 경우에는 소변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이 발기부전이 있다면 이 2가지를 한 가지의 알약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처방이 되죠. 그래서 이런 약들을 초기에 우리가 처방을 하면서 운동요법을 같이 하시도록, 생활 개선을 하시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드립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약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약을 먹고 싶지도 않으실 테고, 그래도 근본적인 어떤 치료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꾸준한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4번, 한 번에 40분씩 중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시라고 권해드리면 어느 날 안 오기 시작하시다가 한 2-3년 지나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꽤나 운동을 잘하면서 지내다가 최근에 운동을 좀 못하고 피곤하니까 다시 증상이 생깁니다 하고 찾아오시죠. 그런 식으로 약을 안 먹는 기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운동입니다. 사실 달리기는 그냥 달리기는 달리기지 라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달리기는 부상이 정말 많이 생기는 그런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거든요. 우리 몸은 반복적으로 자극했을 때 탈이 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절들이 그렇죠. 그래서 다치지 않도록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성기능을 위해서 운동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성기능이 떨어질 만큼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은 평생 운동을 잘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중년인 남자분들도 많고 30대 후반, 이제 40대 초반 살면서 삶의 절반 정도를 운동을 안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몸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달리기라는 것을 계속 해내려면 사실은 욕심을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많이 달리겠다, 빠르게 달리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접어야 됩니다. 어떻게 달리는 것이 가장 좋냐 하면, 저는 빠르게 걸어도 되고 달려도 되는 그 정도의 속도를 찾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을 달려보면
보면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우리가 보통 6단 정도를 이렇게 놓으면요, 빠른 걸음으로 6단을 수행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을 한번 눌러보세요. 7단을 누르면 이거는 빠른 걸음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보폭을 굉장히 넓혀야지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으려면 굉장히 보폭을 넓혀야 되고 그것도 길게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슬쩍 뛰게 되거든요. 그걸 바로 조깅이라고 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데, 이 조깅이라는 포인트가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내가 보폭을 굉장히 늘려서 하면 할 수 있긴 하지만 달리는 게 살짝 더 편한 그 포인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빠르게 걸으면 이 속도가 날 텐데 왜 굳이 달릴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속도를 찾아내서 그걸 조금씩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리다가 숨이 차면 다시 조금 빠르게 걷다가, 다시 달리다가 숨이 차면 조금 빠르게 걷다가, 숨이 차다고 해서 느리게 걸어버리면 사실은 실력이 조금 빨리 늘지를 않아요. 그래서 뛰다가 빠르게 걷다가 뛰다가 빠르게 걷다가 하면서 그렇게 운동하는 길이를 점점 늘려가는 겁니다. 처음으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달리신다면요, 1km 정도로 설정해 놓으시고 뛰다 걷다를 해보세요. 그러다가 그게 익숙해지면 1.5km, 2km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주변에 사람들이 처음으로 달리기 시작을 해서 이걸 권해보면 대부분 3개월 이내에 3km 이상 달리는 사람으로 바뀌고요, 반년 이내에 5km를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시작을 해도 실력이 꽤나 잘 늘거든요. 그래서 욕심 가지지 말고 조금씩 해나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일 달린다라고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피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부터 매일 달리기 시작했고 아주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달리시는 걸 올리시는 걸 보고 매일 달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매일 달린다는 것도 사실 그분이 타고난 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달리기를 잘했거나 원래 운동을 꾸준히 하던 사람이거나 오랜만에, 아니면 살면서 처음으로 달리기를 시작했지만 우연히 그 사람의 몸이 달리기에 너무 최적화된 몸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매일 달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지만, 인생의 절반, 그러니까 40세에 도달할 때까지 거의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매일 달리면요, 거의 대부분 부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달리기의 부상이라는 것이 한 번 딱 입게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 달, 그리고 대부분은 3달 정도를 똑바로 못 뛰게 돼요. 그 정도를 쉬어야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달리고 싶다라는 욕구를 너무 가지고 계시면 부상에 아주 쉽게 빠질 수 있고 오히려 전혀 못 달리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고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시작해 보는 게 좋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일주일에 4번, 한 번에 40분인데요. 저는 이틀마다, 그러니까 하루 쉬고 하루 뛰고 30분 정도씩 먼저 시작해 보시고 그게 몸에 익으면 그때 주 4회 정도로 세팅을 잡으세요. 그것보다 더 달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시고 운동을 더 하고 싶으면 거기에 근육 운동을 올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스플린팅을 세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보폭을 줄여보세요. 보폭이 짧아지면 케이던스, 그러니까 발 숫자가 올라가거든요. 180으로 맞춰놓고, 요새 유튜브 치면 그 똑똑똑똑이 나와요. 아니면 메트로놈 같은 거에서 90으로 해놓고 발 2번에 똑똑똑똑 이런 식으로 가면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뛰면 되거든요. 90 정도를 걸어놓으면 보폭을 세게 못해요. 그러면 덜 아플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보폭을 줄이면 되게 많은 게 좋아져요. 뒤꿈치, 무릎이 아픈 사람은 인클라인을 걸어주는 게 좋고요. 이 뒤에 아킬레스 건이 아픈 사람은 발에서 딛고 앞으로 점프할 때 그 점프력 자체가 너무 많이 걸리는 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힘을 이 관절만 사용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위에 있는 관절도 써야 되거든. 그래서 허벅지에 있는 근육도 사용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것까지 만들려면 줄넘기를 한번 해보세요. 줄넘기도 괜찮을 수 있어요. 너무 앞으로 떨어지려고 포우풋으로 내려오려고 하지 마세요. 포우풋, 미드풋 크게 의미 없다는 얘기도 많아요. 전반적으로 그냥 균일하게 다가갈 수만 있으면, 이걸로 그냥 쿵쿵쿵쿵 뛰는 것만 아니면 살짝 뒤로 떨어져도 크게 문제 없대요. 여성분들이 달리면 사실 저는 비뇨기과 의사니까 성기능에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남자가 그렇게 성기능에 달리기가 좋다면 그럼 여성의 달리기는 여성의 성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좋은 게 실제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자분들의 달리기도 여성들의 성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로 여성 생식기는 다 골반 안에 들어있죠. 그 속에 혈액순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앉아서 일을 하죠.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앉아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들은 운동을 좋아하지만 여성분들은 비율적으로 보면 남자만큼 운동을 좋아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더 많은 시간을 앉아서 지내게 되시겠죠. 그런데 앉아 있어 보면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60% 이상에 있는 체중이 우리
골반을 누르고 있는 그런 형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 생식기는 다 어디 있습니까? 이 골반 속에 들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압력이 높아지면 생식기 주변으로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질염을 잘 앓을 수 있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생식기에 염증성 트러블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달리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게 되니까 만성 질염이라든지 골반 내에서 발생하는 만성 통증이라든지 뭔가 알 수 없는 불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관계를 가질 때 통증이 준다든지 이런 현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성관계를 가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남성은 발기력이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윤활 작용을 하는 점액질이 분비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점액질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관계를 가질 때 마찰이 상당히 심하게 생기죠. 그럼 관계 가질 때도 아프고요. 관계를 가진 후에 생식기가 뻘겋게 붓는다든지 통각을 일으키는 그런 염증성 자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액질의 분비가 여성 생식기에는 그리고 여성의 성기능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점액질을 만드는 것은 결국 혈액순환을 통해서 그 기관에 도달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기를 통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점액질을 만드는 그런 기능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성교통도 줄어들 수 있고 성적 쾌감을 느끼는 데도 도움을 주는 거죠. 세 번째로는 골반 속에 혈액순환이 잘 되면 골반 속을 지나가는 감각신경들도 건강해집니다. 사실 여성의 오르가즘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성행위를 통한 그런 물리적인 자극이 꾸준하게 대뇌를 통해서 쌓이게 되고 그게 어느 순간을 지났을 때 오르가즘이라는 그런 작용을 통해서 성적 극치감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경 전도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성적 극치감에 빠르게 쉽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 것이 성적 극치감을 쉽게 도달하게 만드는 더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달리기를 했을 때는 남성들만큼이나 성기능에 그리고 성생활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커플 달리기를 제가 굉장히 권유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는 발기력이 좋아지고 아침 발기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성적인 퍼포먼스도 좋아지게 되는 게 남자의 달리기죠. 여성의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점액질 분비라든지 그런 것들도 원활하게 일어나고 성교통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질염도 줄어들게 되고 무엇보다도 성적 극치감이 쉽게 도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원활한 성생활을 잘 누리다 보면 이 커플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커플 사이의 삶의 질 향상에 커플 달리기는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줌을 놓는데 평소보다 거품이 너무 많고 계속 지속된다면 급성 방광염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데 전혀 아프지도 않고 불편함이 없는데 소변에 피가 계속 나온다. 무조건 암입니다. 방광염 약으로 항생제를 처방할 때는 하루 이틀이면 증상이 싹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성균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급성 방광염 같은 경우는 여름에 그 수가 상당히 증가합니다. 왜 생기느냐? 급성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도록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름에 그 수가 상당히 증가합니다. 급성 방광염은 대부분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방광염을 거의 30배 가까이 많이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바로 생식기, 배뇨기관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생식기가 돌출되어 있는 데다가 항문에서 많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요도가 깁니다. 생식기 끝에서부터 방광까지 닿는데 대략 16cm에서 18cm 정도 된다 그래요. 길이 멀어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식기가 밖으로 돌출되어 있지도 않고 요도의 입구가 항문과 상당히 가깝죠. 그래서 항문에서 나온 대장균이 요도를 통해서 침범하기가 너무 좋은 구조입니다. 입구도 가깝고 거기서부터 방광으로 도달하는 그 길, 요도가 4cm 밖에 되질 않습니다. 가는 길도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름철엔 땀이 많이 납니다. 회음부를 통해서 땀이 흐를 수 있고 생식기 주변이 축축하게 젖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변을 집안에서만 보는 게 아니죠. 밖에서도 마려울 수 있잖아요. 공중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게 되는데 그때는 집에서처럼 비데를 사용한다거나 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휴지로 닦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꼼꼼히 닦더라도 거기에는 대장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대장균이 땀을 타고 요도 입구 근처로 갈 수 있는 거죠.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방광을 통해서 흐르는 소변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수분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입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들어오죠.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엔 땀이 뻘뻘 나죠. 소변 보는 양도 줄 거고 소변 보는 횟수도 줄겠죠.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요도를 통해서 대장균이 거슬러 올라와서 방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변을 자주 보면 자주 볼수록 어떻게 된다? 요도를 씻어주는 작용이 생기죠.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된다? 요도를 씻어주는 그 작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균이 들어오는 것을 물리적으로 세척해주는 이 작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또는 약해지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방광염이 잘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름철에 급성방광염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생리 전후로는 방광염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생리 전을 생각해보면 기분이 좀 어떠시죠? 상당히 안 좋죠. 그리고 예민해지고 스트레스에 상당히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코티솔이 분비가 되는데 이 코티솔 분비는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약해지는 그런 현상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코티솔이 분비되고 면역력 약화로 이어지면 이게 바로 대장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겨내지 못하는 방광염을 만들 수 있는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생리 중, 생리 후에는 생리하면서 혈액이 밖으로 나오게 되죠. 생식기 주변이 언제나 혈액이 있게 되는데 이 혈액 속에 있는 물질들이 세균들에게는 영양 공급 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기간 중이나 생리기간 후에는 쉽게 생식기가 세균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태가 되고 그게 요도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리 전 후에는 방광염이 더 자주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방광염은 대부분 여성들에게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방광염이 생겼을 때는 성관계를 가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염이 있을 때는 질염이 같이 있는 경우도 드물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광염이 있을 때는 성생활은 아예 멀리 하시고 치료에 집중하시고 완전히 다 나았을 때, 오줌 누를 때 통증이 전혀 없을 때, 분비물이 많다든지 이런 질염의 징후가 없을 때 부부 생활을 다시 하는 게 좋습니다. 방광염은 여러 가지 증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방광이 세균에 감염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극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소변을 자주 마렵게 만드는 빈뇨라는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줌이 꽉 차지도 않았는데 세균이 방광 점막을 괴롭히면서 오줌 마려운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오줌 누를 때 아플 수 있어요. 어떻게든 얘들이 방광 속에 살기 시작하면 염증이 생기잖아요. 세균 감염에 의한 염증은 우리가 여드름 생각하면 됩니다. 여드름 누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그렇게 통각을 만들어내는 그런 염증이 방광에 전반적으로 발생해 있다. 당연히 오줌 누를 때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줌을 누고 났을 때 뭔가 덜 누른 것 같은 잔뇨감 같은 것도 느껴질 수가 있고요. 심해지면 점막을 괴롭히면서 작은 혈관을 터뜨려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혈뇨, 소변에 피가 섞이기도 하죠. 이런 증상들이 생길 때 내가 급성 방광염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고 얼른 병원으로 오시는 게 맞습니다. 방광은 기본적으로 하는 기능이 소변을 저장하는 기능이죠. 이 저장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조금만 방광이 차도 오줌이 마려운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과민성 방광이라고 부르는데요. 소변을 오래 참는 습관이 있다든지 방광염을 계속 자주 앓으면서 방광 주변에 있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게 되면 나중에는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소변이 조금만 차면 오줌이 마렵거나 소변을 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생기는 과민성 방광이라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과민성 증상을 약화시키는 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곧 착화되기 전에 조절할 수 있는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광 안에 요로 결석이 생기고 그것이 자라나는 방광 결석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여성분들에게는요 방광 결석이 잘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방광이 있고 요도가 있으면 바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콩팥에서 결석이 생겨서 요관을 통해 내려오고 방광 안에서 이것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성분들의 방광 안에서는 결석이 성장할 만한 일이 잘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척추를 다쳐서 전혀 걸을 수 없어서 누워만 계시는 분, 이런 큰 문제가 아니라면 일상생활을 하시는 여성분들은 방광결석이 잘 안 생깁니다. 하지만 전립선이 너무 커서 나가는 길이 좁아져 있는 나이가 있는 남성분들, 노령층에서는 방광결석이 쉽게 생길 수 있고 그것이 또 문제가 돼서 내시경으로 결석을 제거받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마지막으로 방광에는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광암도 전립선 암만큼이나 비뇨기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암인데요. 방광암이 생기게 되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방광암이 있을 때는 소변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어서요. 소변에 통증이 있으면서 소변에 피가 난다면 이건 급성 방광염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데 전혀 아프지도 않고 불편함이 없는데 소변에 피가 계속 나온다. 이럴 때는 방광암을 의심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미루지 마시고 병원으로 와서 CT 또는 내시경 두 검사를 모두 받아보셔야 됩니다.
방광암이라는 것은 그 주변으로 조직으로 번져 들어가서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광암은 내시경으로 가서 들여다보면 브로콜리 중에 하얀색 브로콜리, 그것처럼 뽀글뽀글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라다가 문제가 되면 거기서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광암은 주변으로 완전 번져서 말기가 되지 않는 이상은 통증이 잘 생기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혈뇨라는 강력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소변에 피가 나오는데 내가 아프지 않다. 그럴 때는 이건 방광암의 사인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얼른 병원으로 오셔야 될 거죠.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충분히 번지고 자랄 때까지 혈뇨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방광암을 진단을 할 때 혈뇨가 일찍 나와주면 오히려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방광 밖으로 이 암이 번져 나갈 때까지 혈뇨가 하나도 안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진단이 상당히 늦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소변 검사에서는 미미하게 현미경 쪽으로 혈뇨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여러분들이 소변 검사 정도는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광암은 누구한테 잘 생기냐 하면 50대 이상의 남성 그리고 흡연자에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라도 흡연을 많이 하신 분들은 신경을 상당히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끊었더라도 옛날에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 또는 지금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는 사람 근데 나이가 50세가 넘었어요. 그렇다면 소변 검사에서 적혈구가 있나 없나를 아주 예민하게 관찰하셔야 되고 불안하시면 1년에 한 번씩 소변 검사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하시면 됩니다. 비뇨기과에서 소변 검사하는 거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시간만 내시면 되니까 1년에 한 번 반드시 방광암 건강도 챙기는 게 좋습니다. 급성방광염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사실 보통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성 방광염은 진단 기준이 있어요. 급성방광염이 1년 안에 3번 이상 발생할 때 우리가 만성이라고 부르고요. 한 번 걸린 거라도 급성방광염이 3개월 이상 치료되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만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만성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급성방광염보다는 증상이 좀 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급성에서 느끼던 그 불편감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감은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성 방광염을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방광 주변에 있는 신경들이 상당히 예민해지게 되고 과민성 방광으로 이어져서 나중에 제대로 치료를 했을 때도 과민성 방광으로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성 방광염이 만성 방광염이 되지 않도록 생활 개선을 상당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생활 개선이 뭐냐? 잠 충분히 주무시고요. 물을 많이 드셔서 소변 많은 양으로 자주 보시고요. 오래 앉아있는 시간 많지 않도록 중간중간 일어서셔서 골반 속에 혈액순환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해 주셔야 급성이 만성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염증이 우리가 암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만성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상당히 주의를 하는 편인데요.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방광염이 방광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걸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다 없다 변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문도 많아서 완전 확실하게 이걸 자주 앓으면 무조건 암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경향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성 방광염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활적인 노력을 잘 해주셔야 되고 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의사가 처방한 만큼 제대로 드시고 다 나을 때까지 다 나았는지 꼬박꼬박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성 방광염이 있으면 혈뇨를 자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광염이 재발하면서 혈뇨가 잦다 보면 혈뇨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 방광염으로 혈뇨가 생기다가 나중에 방광암이 생겼을 때 방광염 때문에 나는 피가 나는 거야 하고 이걸 계속 무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암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만성 방광염 환자라 하더라도 충분히 나았다고 생각되는데 염증이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혈뇨가 너무 심할 때는 CT를 찍거나 내시경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 방광염과 혈뇨가 잦은 분들은요 절대 본인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지 마시고 언제나 전문의의 가이드 하에 여러분들의 생활을 진행하시는 게 좋고 필요하다면 혈뇨에 대한 검사를 반복적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소변 색깔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인테리어를 위해서 가끔씩 변기를 흰색이 아니라 붉은색이라든지 다른 색깔의 변기를 쓰는 집들이 가끔 있습니다. 비뇨기과에서는 소변의 색깔을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변기만은 항상 하얀색이 좋습니다. 그러면 소변의 색깔이 뭐가 중요하냐? 소변을 봤을 때 소변이 상당히 노랗다, 너무 진하게 나온다, 지푸라기 색이다. 그렇게 나올 때는 소변이 농축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이건 그 사람이 수분 섭취가 적었거나 수분 섭취량이
양에 비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소변이 진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요로결석이 잘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소변 보는 양이 줄 테니까 방광염이 잘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광 건강이 나빠지거나 요로결석으로 신장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은 너무 짙은 색이 아니라 어느 정도 묽은 생수에 약간 가까운 그 정도 색깔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소변이 노랗게 나오거나 진하게 나올 때는 얼른 물을 마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게 되면 보통 두 가지 색을 띱니다. 피가 난 지가 얼마 안 됐다. 아니면 방광 근처에서 피가 났다. 이럴 때는 소변이 붉은색을 띱니다. 그런데 소변에 피가 나오는 그 원인이 콩팥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려오면서 혈액이 약간 변질이 됩니다. 소변 색깔이 검붉거나 콜라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갈색, 콜라색, 검붉은색이 나올 때는 혈뇨일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고 일어났을 때는 완전히 투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는 과정 안에서 장시간 동안 수분 섭취를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첫 소변이 조금 짙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아침 첫 소변을 보고 나서 많은 양의 물을 드시고요. 그 다음과 다음에 나오는 소변 색깔이 어떤지 관찰하는 건 좋겠죠. 다만 여름철에 열대야에서는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럴 때는 정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소변이 농축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로결석을 앓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로결석을 자주 앓으시는 분들, 매년 돌을 하나씩 두 개씩 배출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드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대야 기간만이라도 물을 많이 드셔서 자면서 소변이 축되는 것을 막고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겠죠. 깼을 때 오줌 누고 다시 물 한 컵 드시고 주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다 한 번 깨서 피로할 수는 있지만 요로결석이 생겨서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열대야 기간 한 달 정도 자다가 한 번씩 깨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소변에 거품이 나오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소변에 단백뇨가 있다든지 요로 감염이 있을 때 실제로 거품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줌을 놓는데 평소보다 거품이 너무 많고 계속 지속된다면 걱정하시기보다는 그냥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시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장 기능, 요로 감염 이런 것들은 숨어 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비뇨기과 온다고 해서 부끄러운 일 아니니까 편하게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요실금이 생기는 것은 여성분들의 방광이 있고 방광에서 요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요도를 감싸고 있는 요도 괄약근이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 골반 밑을 받쳐주는 골반 저근과 함께 같은 평면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골반 저근이 약해져서 밑으로 처지게 되면 방광을 잡아주는 이 괄약근도 같이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골반 저근이 약해지면 요실금이 생기기 쉬워지는 거죠. 골반 저근을 가장 쉽게 다칠 수 있는 게 뭐냐? 출산을 할 때 우리가 아이가 나오는 그 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칼집을 넣습니다. 그래서 요실금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아이를 질식뿐만 하지 않고 제왕절개로 낳고 싶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실금에 대한 공포가 있으신 분들은 출산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제왕절개가 아니라 자연분만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신 분이라면 남들보다 골반 저근이 손상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케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골반 저근을 늘 건강하게 유지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골반 저근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약해지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근력이 약해지고 골반 저근도 근육이니까요. 그런데 젊을 때도 골반 저근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을 때. 항상 앉아 있기만 하면 이 근육이 눌려 있잖아요. 이 근육도 눌려 있으면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노폐물도 제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근육도 제대로 버티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 근육이 얇아질 거고 힘이 약해지고 아래로 처지게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골반, 건강한 배뇨 생활, 건강한 성생활 이런 걸 위해서 남자도 여자도 골반 저근은 아주 중요합니다. 올바른 케겔 운동을 알아내셔서 항문을 조여주는 요도 주변에 힘을 압박해서 위로 당겨 올리는 듯한 트레이닝을 꾸준히 하셔서 골반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시키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약을 드시면서 케겔 운동을 하는 게 기본 치료입니다. 그래서 약을 먼저 써보고 케겔 운동을 해서 해소가 됐다, 증상이 완화가 되면 굳이 수술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나이가 많이 드시게 되면 그런 것도 역부족일 수가 있고요. 출산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음부를 많이 다쳐버리게 되면 운동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부요도 슬링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성의 요도 아래쪽을 살짝 열어서 작은 메쉬 같은 띠를 이렇게 둘러주는 건데요. 그 띠를 둘러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소변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복압성 요실금, 내가 기침을 할 때 소변이 샌다든지 달리기를 할 때 소변이 샌다든지 그 현상을 아주 효과적으로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중부요도 슬링 수술입니다. 수술도 굉장히 간단해서요. 국소마취로 수술하시는 교수님들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수술적 치료도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방광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 1순위라고 하면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물입니다.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물 이외에 차나 이런 건 괜찮냐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커피나 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뇨작용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뇨작용이 있으면 나올 때는 많이 나오는데요. 꾸준하게 일정하게 나오는 게 좋지 나올 때 확 나와버리고 뒤에 탈수가 발생돼 버리면 일정 시간 동안 오히려 소변량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이 낫고요. 그리고 크랜베리 주스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랜베리 주스를 먹으면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 교과서에 보면 크랜베리 주스라는 섹터가 있어요. 그런데 크랜베리 주스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크랜베리 주스는 대부분 답니다. 드셔보시면 아는데 설탕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크랜베리 주스를 챙겨 먹다가 살이 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계속 크랜베리 주스를 드시는 것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크랜베리 주스의 효과를 느끼시는 분이라면 방광염기가 살짝 느껴질 때 또는 너무 피곤한 날 방광염이 생길 것 같다. 그럴 때는 한 잔씩 드셔도 되지만 일상적으로 크랜베리 주스를 계속 드시는 것은 오히려 과한 당이 몸속에 들어오는 결과를 줄 수 있으니까 그건 피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방광질환도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산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리를 움직이면 다리로 가는 혈액이 방광으로도 골반 속으로도 가기 때문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기관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의 공급이고요. 혈액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골반 내에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방광 건강도 전립선 건강과 마찬가지로 앉아 있을 때는 나빠지기 때문에 낮에 많이 앉아 계시는 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 많은 앉아서 하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 들자면 자전거가 될 수 있고 로잉도 비슷한 자세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긴 분들은 로잉이나 자전거를 선택하는 것은 조금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광염약으로 항생제를 처방할 때는 감기약하고 비슷한 주의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항생제를 드셨다면 반드시 3일 이상은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항생제가 제대로 작용을 해서 균을 완전히 죽이는 데는 적어도 3일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광염약을 여러분들이 드셔보시면 아시는데 하루 이틀이면 증상이 싹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방광염에 내성균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자들 중에서 상당히 무서운 범죄자들, 아주 흉악한 살인범들은 범죄 현장에 있는 사람을 싹 다 죽여버리는 범죄자가 가장 무섭잖아요. 세균한테 있어서 우리가 먹는 항생제는 그런 범죄자 같아야 돼요. 이 항생제를 만난 세균은 싹 다 죽어버려야지 이 항생제를 만난 채로 살아남은 애가 있으면 걔가 바로 내성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항생제가 충분히 세균을 다 죽여줄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약을 드셔주셔야 오히려 항생제 내성균이 덜 생깁니다. 방광염 약을 타두시고요. 일주일씩 달라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길게 타놓고 안 좋으면 한 봉지씩, 두 봉지씩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광염, 내성균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방광염이 생기면 기본적으로는 병원에 와서 진짜 방광염이 맞는지 일시적으로 방광 자극 증상이 생긴 건지를 우선 구분하셔야 되고요. 항생제를 처방을 받으셨다면 충분히 의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꼭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신 그 기간 동안은 약을 드시는 게 좋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